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 첫날 우리 대표팀이 태권도와 근대 5종, 펜싱 등에서 금메달 5개를 따내며 종합순위 2위로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이강인이 합류한 축구 남자 대표팀은 바레인을 3대 0으로 꺾고 3전 전승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뉴욕 방문 성과를 설명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 등 민생과 관련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새 원내대표와 지도부 중심으로 당 안정을 꾀할 것으로 보이지만 발부될 경우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는 비명계와 친명계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일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는 등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계대출은 이번 달에만 1조 6천억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금융당국이 DSR 산정 기준을 높이는 등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가계빚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 출근길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틀째인 오늘도 대표팀의 메달 사냥은 계속됩니다. 도쿄올림픽의 영웅 구본길 선수가 남자 펜싱 사브르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대표팀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에 도전합니다. 수영 대표팀은 남자 800m 계영에서 역대 아시안게임 사상 첫 단체전 금메달을 노리고 한국 태권도의 간판 장준 선수와 유도의 이준환 선수도 메달 확보가 유력합니다. 공석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이 어제였습니다. 김민석, 홍익표, 우원식, 남인순 의원이 등록했는데 모두 친명계입니다. 비명계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친명계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두고 친이재명계 우원식, 홍익표, 김민석, 남인순 의원이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에 친명계 주자 3명이 추가로 출사표를 던진 반면 비명계는 끝내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삼선 김민석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힘과 협작이라며 비명계를 겨냥했습니다. 우리 당 대표를 지키자고 한 그런 당의 모아진 의견에 반하는 결과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협잡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삼선 남인순 의원도 SNS를 통해 검찰을 앞세운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서 이 대표와 당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역임한 사선 우원식 의원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비명계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 이원욱 의원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고 고민정 의원도 최고위원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친명계로 재편되고 있는 당 지도부에 이어 원내 지도부도 친명 일색으로 꾸려지게 됐습니다. 당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포동의안 가결표 색출 작업도 이런 분위기 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를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 모집을 통해 가결 의원을 걸러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로 친명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설 곳 없는 비명계 불만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권 주요 인사들은 체포동의안 가결 후 벌어진 더불어민주당 내부 상황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가결표 색출 작업에 대해 김 대표는 한줌 흙에 불과한 개딸들이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 법한 풍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소속 의원 모두에게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의위 전당을 특정 개인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시키려는 잔당이라고 저격했습니다. 또 잔당들 저항은 당랑 거철이라며 한줌 흙에 불과한 개딸들이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며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 인증을 하는 건 민주주의 파괴의 행위란 겁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개딸인 늪에서 빠져나와 상식과 이성을 찾고 국민을 위한 공당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판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배신자 색출, 투표 공개란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 법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경랑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친명과 비명 간 권력 투쟁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지,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정치부 이혁근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이재명 대표 현재 몸 상태나 출석 의지가 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지금 병원에서 회복식을 먹으며 입원 치료 중입니다. 영장심사에 나가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장심사는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혐의를 따져 묻는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법원에 입장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앞서 이 대표는 여러 차례 출석을 언급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네, 앞서 본 것처럼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출석 의지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은데 만약 이재명 대표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이 휠체어를 타고 출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는 경우 드물지만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지난 2019년 웅동학원 채용 비리의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모 씨와 2016년 LCT 사건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휠체어를 타고 출석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모두 발부가 됐습니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이 대표가 건강 상태가 나빠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겠으니 서면으로 심사를 대신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되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네, 영장심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검찰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양측 주장이 좀 어떻게 다른 상황입니까? 네, 검찰은 매우 신중하게 막판 다지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보탤 말씀이 없이 저희들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없애거나 증인을 회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가 증인에게 위증을 시키는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이 구속영장을 집행을 해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석방을 요구할 수가 있다면서요.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구속된 국회의원은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석방 요구안이라는 건데요. 제적의원 4분의 1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12일 만에 석방된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당시 다수당이면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한 석방 요구안을 찬성 158표, 반대 6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자세히 보시면요. 회기 중에만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면 재수감되는 게 원칙인데 서 전 대표는 당시 입원에 시간을 끌면서 수감을 피하려 했는데요. 이때 대검찰 쪽 중수부 검사가 서 전 대표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수감 생활이 가능한 건강 상태라는 걸 밝혀내고 36일 만에 재수감시켰습니다. 이 검사가 현재 법무부의 수장인 한동훈 장관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황이라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민주당이 석방 요구안을 처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뉴스 돋보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젠지 관심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시기는 내년 정도를 언급하면서 성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방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이사갈 수 없는 좋은 이웃으로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MBN 방송에 출연해 시 주석 방안은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 정도 한번 서로 이야기해봐야 할 것이라며 외교 채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이 시 주석의 마지막 방한식이었던 만큼 10년째가 되는 내년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몇 년 정도 한번 서로 얘기를 해봐야죠.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만들어야 될 이제 목표입니다. 다만 시 주석이 한 총리를 만난 것도 우리가 부탁을 해서 된 게 아니라면서 대중 외교는 조급해하지 않을 때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이 결속해도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먼저 재개했고 한국에 피해를 주는 정책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밝히는데 이번 미국 뉴욕 순방에서 41차례 양자회담 등을 통해 47개국 대표를 만난 부산 엑스포 홍보전도 언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다음 달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북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23년 만에 북한에 가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자국 사절단의 다음 달 북한 방문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ем, о чем договорились Ким Чен Ын и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мы будем выстраивать мои переговоры в Пхеньяне, которы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могут состояться. 라브로프 장관이 지난 13일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를 언급한 만큼 방북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답방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했고 크렘린궁도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통치 시절이던 2000년 7월이 마지막입니다. 지난 2019년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때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이야기가 나왔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 푸틴 대통령의 답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도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분위기를 띄우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정부와 인민들과의 동지적 우위와 친선의 유대를 더욱 두터이 하시고 조로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시었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찾는다면 양국 간 밀착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서울 송파와 경기 김포에서 일가족 5명이 각각 따로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가족이 금전 문제로 얽혀 갈등을 빚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그제 아침 7시 반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A씨 동선을 확인하던 경찰은 한 빌라에서 A씨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3명이 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아저씨가 이제 하는 얘기가 집까지 뺏기고 막 이거 자가라고 계속 그랬네. 비슷한 시각 경기 김포시 한 호텔에서 A씨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발견돼 일가족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와 딸이 함께 투숙했다가 혼자 나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A씨가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 약 2억 7천만 원의 사기 혐의로 3명에게 고소당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가족 간의 돈 거래 내역을 추적 중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두둔하는 듯한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김계환 사령관은 공식적으로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위반해왔다며 비판을 이어왔는데 이와 다른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윗선의 지시를 무시하고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건 지난달 2일. 같은 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의 부하인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 통화했는데 군 인권센터가 이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통화에서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며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령관이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박 전 단장을 두둔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박 전 단장이 해임되는 상황을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외압 당사자로 지목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이 존재하는지를 묻기도 했는데 중수대장은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고 다들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사령관은 그동안 통화 내용과 다르게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위반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혀왔고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선 박 전 단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부터 모레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날씨 알아봅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쾌청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모레 오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는 오늘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경북에 최고 30mm, 호남과 경남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들쑥날쑥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의 기온 18.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내려가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5.5도, 안동은 17.2도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전과 대구 26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유엔 총회 순방 성과를 설명합니다. 41개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과 북러 군사교류에 국제사회가 단합해 대응한다는 점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의 첫 재판이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최 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중일 외교당국이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준비하기 위한 연쇄 협의에 나섭니다. 이 협의를 통해 2019년 중국 청두회의를 마지막으로 4년 가까이 멈춰선 3국 정상회의를 이르면 연내 재개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열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엔 30일이 지나더라도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는 등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가계대출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7%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말보다 변동금리 상단이 0.13%포인트 오르면서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금리를 반영하는 일부 은행이 금리를 올린 영향인데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긴축 장기화를 시사하면서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And we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objective.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에는 오히려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보다 1조 6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21일 만에 이미 지난달 증가폭을 넘었습니다. 특히 주담대는 1조 8천억 원 늘어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2조 원대 증가가 전망됩니다. 금융당국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도 약화시키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이 필요한 경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어떤 게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오랜 부동산 침체 속에 중소건설사뿐 아니라 이젠 대형 건설사도 위험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수익을 낳는다며 무리하게 확장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제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자금이 필요하지만 금융권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자금줄을 막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2025년 입주 예정이었던 남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바닥만 파고 철근은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자금난으로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공사를 안 한 지 벌써 5개월째. 공정률 17%에 멈춘 겁니다. 이렇게 못 견디고 폐업한 중견 중소건설사는 올 들어 400여 곳, 지난해의 2배입니다.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자금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A건설사의 PF 지급 보증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4조 3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달 말부터 잇따라 만기가 도래하다 보니 위기설이 나오는 겁니다. 공기 안정되고 공사비 진액돼서 PF 진액을 해달라는 게 되게 많고 합성이 안 나오니까 주요 건설사 10곳의 PF 보증 규모를 집계했더니 6월 말 28조 원, 지난해 8월보다 1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자금난 충격을 최소화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차환을 위해 건설사들은 10%에 달하는 고금리에도 앞다퉈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PF 대출을 줄이고 있어 살얼음판입니다. 원가 부담이 커진 데다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PF 시장을 포함해 위험 차주에 대한 여신을 줄이고 있어 일부 대기업과 대다수 중소건설사들이 큰 어려움을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나오면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책에 PF 지원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을 늘리는 주택 공급 대책을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사전 청약 등으로 3기 신도시 물량을 조기 공급하는 방안과 민간 건설사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 지원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3기 신도시 5곳은 당초 입주 예정 시기를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제시했지만 토지 보상 등을 거치며 일정이 1, 2년가량 밀린 상태입니다. 경영진 잘못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이 하루 만에 거래가 중지돼 재산이 묶여버렸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이런 일을 겪은 소액 주주들이 집회를 열었는데 비리 경영진을 몰아내고 아예 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위암 환자인 60대 박모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대신 집회에 나왔습니다. 주식 투자가 잘못돼 불과 하루 만에 전 재산이 묶인 걸 하소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가족한테는 참 말도 못하게 미안함과. 박 씨가 매수한 종목은 이화전기. 거래 시점은 지난 5월 12일입니다. 그날은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정지됐던 해당 종목 거래가 이틀 만에 재개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례적으로 거래가 다시 중단됐습니다. 사측이 거래 재개 조건으로 비리 규모를 공시했는데 이조차 허위로 드러나 추가 제재가 이뤄진 겁니다. 이화전기와 상호 출자 관계에 있는 EID, 이트론 역시 거래가 멈췄습니다. 연이은 회사 잘못 탓에 박 씨를 포함한 개미 투자자 27만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고 오면 많이 권유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 제가 살 명목이 어딨습니까? 힘없는 개미들이지만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를 찾아 구호를 외치고 삭발시까지 감행하는 소액 주주들. 주식 공동 보유 계약을 맺어 지분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최대 주주가 돼 직접 경영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소액 주주들이 모은 이화전기 지분은 약 16%. 3%만 더 확보하면 최대 주주 교체가 실현됩니다. 썩어 빠진
경영진들 다 몰아내고 우리 피해주들이 회사의 대주주가 돼서 최근 YOM과 대유 등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경영 참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모바일 앱이 등장하면서 집단 행동도 용이해졌습니다. 모바일 앱이 나오면서 주총을 앞두고 위임장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의사소통 과정이 훨씬 편리해졌고 소액주주들의 결집력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손실에 투명한 경영권을 요구하며 시작된 소액주주들의 반란. 기업 경영 환경에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방송인 안예경 씨가 결혼식을 올린 어제 절친인 가수 이효리 씨가 SNS에서 결혼식 사진을 올리며 우정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1979년생 동갑내기로 과거부터 친분을 드러낸 바가 있는데요. 혜경아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글을 덧붙이며 안예경 씨를 축복했습니다. 어제 안예경 씨는 1년여간의 교제 끝에 송요훈 촬영 감독과 100년 가약을 맺었는데요. 송 감독과 드라마에서 인연을 맺은 배우 송중기 씨가 사회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객으로 개그우먼 김영희 씨와 기상캐스터 강아랑 씨, 배우 조한철 씨, MC 박슬기 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천생연분을 찾은 두 사람의 결혼에 누리꾼들의 축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 투병 중으로 99세 생일을 앞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부인 로절린 여사와 함께 나들이 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비영리 자선재단 카터 센터는 이날 SNS에 카터 전 대통령이 그의 고향 마을 조지아주 플레인스에서 열린 땅콩 축제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앉은 카터 전 대통령 부부가 페스티벌 거리를 지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시민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미리 불러줬다고요. 역대 최장수 미국 전직 대통령인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피부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됐지만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로절린 여사는 지난 5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악어, 뭐든 공격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인도에서 악어 3마리가 강에 빠진 강아지를 안전하게 무트로 밀어 올려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국제학술지에 실린 인도 카르멜대 연구진 논문에 따르면 인도 서부 사비드강에 서식하는 일부 늪 악어가 들개무리를 피해 강으로 뛰어든 강아지 한 마리의 탈출을 도왔다는데요. 악어들은 주둥이로 강아지를 슬쩍 건드리더니 안전한 강둑으로 밀어냈습니다. 또 국화과에 속하는 꽃 마리골드도 좋아해 꽃에 몸을 대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고요. 연구진은 악어가 다른 종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또 꽃과의 접촉은 마리골드의 항균 물질이 악어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네요. 야생의 포식자, 악어의 반전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주말 전통시장이 모처럼 북적였습니다. 높은 물가에 다들 걱정이 많은데 정부가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하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옥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 전통시장은 차례상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명절인 만큼 좋은 상품을 사고 싶지만 비싼 가격에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올 추석 상차림 비용은 평균 30만 4천 원. 지난해보다는 소폭 내렸지만 제수용품인 사과값은 3배 뛰고 계란 가격이 20% 오르는 등 가격 부담은 여전합니다. 요즘에 그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데 생선 같은 것들 이제 구이로 올리고 있었고요. 네, 이번에도 올릴 예정이에요.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상품권 증정 행사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금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5만 원어치를 구매하면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줍니다. 사실상 40% 할인 행사를 하는 건데 긴 줄이 보여주듯 반응은 뜨겁습니다. 행사 덕에 상인들도 한시름 났습니다. 마음이 놓이고 장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증정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400개가 넘는 전통시장 중에서 145개 시장만 참여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엿새간의 추석 연휴에 인천공항은 벌써부터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장기 해외여행을 위해 연휴에 앞서 오늘부터 사흘간 휴가를 낸 분들도 많다는데요. 보도에 전민석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인천공항 제1터미널입니다. 항공사 카운터와 탑승구 게이트마다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신랑과 저 둘 다 휴가를 내고 코로나 터지면서 저희가 못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데리고 가게 돼서 저는 저희 가족의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추석 연휴가 6일로 길어지면서 앞뒤로 사흘씩 휴가를 내고 최대 2주 이상 휴가를 가는 가족 여행객들도 많았습니다. 연차를 소진을 하고요.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이제 체험학습으로 이제 돌리는 상황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정도 된 상황이고 또 이제 연휴 이제 그 앞에 연차 쓰고 이래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일정 잡기가 좀 편했었죠. 연휴가 본격 시작되면 공항은 더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모두 121만 명의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찾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17만여 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여행업계도 황금 연휴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항공 좌석 공급을 더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장단거리 지역이 예약이 마감된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은 연휴 기간 혼잡을 줄이기 위해 안내 인력 260여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겠다며 곳곳에 페인트를 뿌리얹고 다니는 독일의 환경단체 마지막 세대. 이들의 페인트가 이번엔 마라톤 현장을 향했습니다. 대회는 잘 치러졌을까요? 도로 위에 무차별적으로 쏟아진 주황색 페인트 자국. 그 위에 눕거나 페인트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경찰과 보안 요원들의 손에 끌려 나옵니다. 온통 페인트 범벅이 돼버린 이곳은 독일 베를린 마라톤 대회 현장인데요.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단체 마지막 세대 기후활동가들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들은 이틀 전부터 이 같은 행동을 예고해왔지만 주최 측은 이를 전혀 막지 못했는데요. 최소 8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의해 구금되고 말았습니다. 한바탕 소동에 출발 직전 혼란을 빚긴 했지만 이후 대회는 다행히 정상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하네요.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각종 기네스 기록 도전기. 이번엔 축구공입니다. 1시간 동안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최대한 많이 건드려야 했는데요. 분당 무려 200회 이상의 터치, 묘기를 선보인 남자가 있습니다. 쉴 새 없이 공을 튕겨대는 남성. 머리에서 발로, 발에서 다시 머리로. 공과 한 몸이 된 듯한 퍼포먼스. 느린 화면으로 보니 동작이 세밀하면서도 균일하기 그지없는데요. 심사위원들은 카메라를 보며 개수를 세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1시간 동안 축구공을 얼마나 많이 터치하는지에 대한 기네스 기록 도전인데요. 무려 12,200여 번의 터치로 당당히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우는 데 성공한 주인공은 쿠바의 전직 축구 선수인 에릭 에르난데스. 만 56세, 세계 공인 축구공 다루기의 장인으로 등극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역에 진짜 로보캅이 등장했습니다. 어릴 때 봤던 영화 속 그 모습을 상상하셨다면 비주얼은 다소 심심할 것 같은데요. 그 효율성만큼은 최고랍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뉴욕 지하철 타임스 스퀘어역 한복판. 신입 경찰관이 신고식을 치릅니다. 뉴욕 경찰 소속임을 알리는 NYPD 문구가 가슴 위에 선명한데요. 앞으로 이곳에서 활약하게 될 로봇 경찰 K5입니다. 근무는 주로 야간 시간에 이루어지는데요. 5개의 카메라로 행인들의 모습과 영내 상황을 모니터합니다. 인권 침해 우려로 안면 인식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대신 녹화한 영상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증거물로만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각종 범죄로 악명 높은 뉴욕 지하철, 새로운 로보캅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미국이 F-16 전투기를 포함한 군사 패키지를 베트남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과거 전쟁을 치렀던 미국과 베트남. 이제는 미국이 베트남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F-16 전투기 등을 베트남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지난달 양국 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습니다. We're deepening our collaboration on critical technologies like cloud computing, telecommunicatio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we should watch very carefully, I might add again.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자금난을 겪는 베트남이 러시아산 무기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 금융 조건까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또한 영해를 더 잘 감시할 수 있는 미국산 시스템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백악관과 베트남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 가능성입니다. 미국이 베트남과 대만 등 파트너들이 중국에 맞서는 데 필요한 무기를 판매하면 중국의 대응 수위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한인 2세로 3선고지에 오른 앤디 김 미국 하원 의원이 연방 상원 의원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최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같은 민주당 소속 현역인 밥 메넨데스 상원 의원을 상대로 당내 예비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안보 전문가인 앤디 김 의원이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계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 의원에 오르게 됩니다. 서아프리카 베냉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33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검문소에서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보이는 폭탄 테러가 발생해 18명이 숨졌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은 온데간데 없이 기둥만 앙상하게 남았고 잿더미가 된 건물에 소방관들이 물을 끼얹습니다. 서아프리카 베냉의 수도 인근 생포지의 상업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Celui que vous voyez ici, en face de vous, était en train de faire ses manœuvres quand subitement il y a eu une explosion. Et cette explosion a embrasé tout le reste. 소방당국은 이 화재로 3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faire tout ce qu'il pouvait et le feu est actuellement maîtrisé et éteint. Mais nous déplorons malheureusement le décès de 33 personnes, dont au moins un enfant. 당국은 휘발유 저장소에서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의 한 검문소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소말리아 당국은 최소 18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를 공격하는 소말리아 정부군의 거점으로 활용되면서 종종 알샤바브의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선이 소행성 베누에서 흙과 자갈을 채취하고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2016년 탐사선을 보내고 7년 만에 귀환인데 어떤 우주의 신비를 담고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낙하산이 달린 캡슐이 땅으로 서서히 떨어집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사막 한가운데 놓인 캡슐을 수거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다가갑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보내온 캡슐이 미국 유타주 사막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캡슐에는 소행성 베누 표면에서 채취한 흙과 자갈 등의 시료가 담겼는데 나사는 지금껏 인류가 소행성에서 얻은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합니다. 2016년 9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센터에서 탐사선의 캡슐이 실려간 지 7년 만입니다.
6년마다 지구 근처를 지나는 베누는 태양계 형성 초기 45억 년 전에 생겼다고 추정된 지름 492m 소행성으로 관찰 당시 탄소가 풍부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베누에서 채취한 샘플이 태양계의 형성 과정과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알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inerals, we'll be looking for evidence that there was hydration in the past on Bennu's surface, because all of these things are the sort of materials that were delivered to Earth that helped life flourish here.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은 2029년 지구에 접근할 예정인 또 다른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를 위한 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6라운드 슈퍼 6000 클래스 결승에서 이찬준 선수가 장현진을 1초 242차로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올 시즌 드라이버 중간 1위를 달린 21살의 이찬준이 남은 2라운드에서 선두를 지키면 2018년 김종겸의 27살의 기록을 넘어 역대 최연소 시즌 챔피언의 이름을 올립니다. 쾌청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모레 오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오늘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경북에 최고 30mm, 호남과 경남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들쑥날쑥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8.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내려가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5.5도, 대구는 18.3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과 대구 26도, 광주는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산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칫 아무런 준비 없이 산에 올랐다가는 크고 작은 산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등산 전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가을은 일교차가 큰 데다 고도가 높은 산에 오르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온도차를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온 조절을 위한 여벌의 옷을 꼭 챙겨야 합니다. 또 산행 중에는 초콜릿이나 견과류 등 고열량의 비상식량을 틈틈이 섭취하는 게 좋고요.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는 만큼 이른 시간에 등산을 시작해 오후 4시 이전에 하산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